반갑습니다. 김영무의 장자미학 편읽기 그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간추린 수묵화의 역사를 일별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간략한 중국의 수묵화 역사편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수묵화란 채색화와 상대적 개념이 되며 금은 묵색만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묵선만으로 그린 그림을 백묘화 또는 그냥 백화라 부르기도 하는데, 수묵화라 한다면 채색을 할 때 한쪽을 진하게 하고 다른 쪽은 점차 옅고 흐리게 하는 등의 바람에 의한 농담과 붓의 억양에 의한 미적 표현 등이 가미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독창적인 화법에 의한 수묵화 역시 중국에서 시작되어 한국 내지 일본 등지로 전파되었습니다. 수묵화와 명확한 경계를 지을 수는 없겠지만 그냥 묵화라고 한다면 대개는 수묵으로 그린 꽃그림을 말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송과 원나라 이후에는 흔히 매화, 연꽃, 난초, 수선 등도 묵색만으로 그려졌는데, 특히 소나무, 대나무, 매화의 그림을 두고 겨울의 추위를 견디는 선비들의 높은 절개에 비유하여 사만사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사군자로 불려졌던 묵화는 사만사무에 국화를 더한 메란 국죽이 됩니다. 현존하는 수묵화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전국시대 때 비단폭에 그려진 벽화인데, 거기에는 묵필에 의한 선묘와 더불어 얼마간의 흐릿한 먹물로 흔적인 운염이 나타나 있기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7세기 말에서 8세기 전반에 걸친 성당기의 자연주의적 경향에 의해 전통적인 구력진처의 화법에서 벗어나면서부터 이른바 수묵화가 생겨났다고 봅니다. 구력진처란 윤곽선으로 두른 면을 채색으로 메우는 채색 화법이며 동양화의 전통적인 양식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당나라 말기에 이은 5대 이후에 꽃, 풀, 새 등을 주제로 해서 구력진체로 섬세하고 화려한 형식의 화조, 화풍이 자리를 잡았는데, 그러한 화풍은 황전과 그의 아들 황거보, 황거채 등에 의해 하나의 고전적 규범으로 완성되었다고 봅니다. 그들 부자의 화풍은 흔히 황시채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구력진체인 그 황시채는 다른 한편으로 형체의 윤곽선을 사용하지도 않고 색채의 농담만으로 대상을 그리는 몰골법과 대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몰골법에 의한 화조화는 서시가 중심이 되었다고 해서 서시채로 불리기도 했는데, 황시채가 화려한 부귀의 상징으로 존중되었는가 하면 서시채는 주체의 수묵을 다소 가미해서 아치를 풍긴다며 야일로 존중되었습니다. 묵화는 당나라 척천무 시절에 신주 자산을 역임했던 서화가 은중용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그의 입에서 묵색은 오색을 겸비한 것 같다 하는 말이 나왔는데, 그 말이야말로 중국의 해화사에 한 획을 그은 혁명적 선언이 되기도 했습니다. 곱고 화려한 오색을 멀리하고 단지 묵색만으로 그림을 그리는 묵화 내지 수묵화 등의 미학적 원리가 그의 말 속에 내포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묵화란 용어는 당나라 말기에 장언언이 그의 저서 역대 명화기에서 처음 사용했다고도 봅니다. 은중용의 수묵화는 8세기 전반에 대활약을 했던 서법가 장욱의 광초에 비견되기도 했습니다. 광초란 자국의 파격적인 초서체를 일러 하는 말인데, 훗날에는 그를 대초라고도 했습니다. 당나라 현종때의 서법가였던 장욱은 술이 근하하게 취한 다음 현실에서 벗어난 일탈의 경지에 몰입을 하고 보면
자유분방한 필체로 거대한 초서를 금방 휘갈겨 쓰곤 했는데 일설에는 그가 감숙성에서 비단을 휘날리면서 춤을 추는 공손대랑의 건물을 보며 그러한 서법을 터득했다고도 합니다. 그리하여 그의 분놀림의 모습을 구름이 피어오르고 별이 흐른다는 운년 유성에 비하기도 했습니다. 훗날 당나라 선임이며 서법가였던 휘소 또한 장우가 같은 서풍의 초서를 이어받았기에 두 사람을 한데 묶어 장전소강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당나라 말기의 선임이자 서법가였던 고한을 비롯하여 변광, 아스등도 그러한 서풍을 이어받아 일세를 풍미했습니다. 후세에 그러한 초서체로 작품을 만든 서법가들 중에는 유명한 시인이며 송사대가의 한 사람이 되기도 했던 북송의 황정전과 명나라 말기의 축윤명과 시인 부산 등이 있었습니다. 장욱의 영향을 받은 오도자는 현종 황제 시절에 활약했는데 표출적인 묵선으로 낭과 관음보살상 등을 그리는 도석화와 아울러 산수화도 많이 그려냈습니다. 수묵화의 직접적인 발달은 암산이나 나무의 입체감을 묵의 농담에 의해 평면적으로 표현하는 파묵의 기법과 윤곽선을 사용하지 않고 수묵이 퍼져나가는 것만으로 요철을 그리는 발묵의 전위적 기법이 있었습니다. 8세기 후반에 해당되는 중단기의 발묵화가에는 심지어 손과 머리카락에 묵을 묻혀 그림을 그리기도 해서 거친 수묵가풍의 창시자이며 술주자 주각으로 알려졌던 왕묵과 수묵의 운용에 특히 찍어놨다는 항룡, 그리고 왕묵의 제자이며 시와 행세에도 능했던 고황, 시에도 능했으며 도교에 관한 책 현진자 10권을 저술하기도 했던 장지화 등이 유명했고, 그들의 작품 하나같이 최상급 화품에 해당되는 일찍이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10세기 전반기에 해당되는 5대 시절의 인물의 형호는 묵의 운용을 본격적으로 논한 인물인데, 그의 필법기에 따르자면 수은묵장이라 했습니다. 수은묵장이란 물로서 선념하고 묵으로 꾸민다는 말인데, 그 말의 진의는 수묵으로 자연만상을 다 표현할 수가 있다 하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전통적인 붓에 의한 선묘와 혁신적인 수묵의 운용을 지향한 유필유묵론을 제창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이성, 곽충서 등과 같은 10세기의 산수화가에 의해 수묵의 기법이 한층 발달되었습니다. 중국의 산수화가 아름다운 청록색을 밀치면서 수묵을 주주로 삼게 되었던 까닭은 산수화를 성립될 수 있게 만든 현학사상이라는 배경과 아울러 그를 통해 형성된 예술사조 등과 밀접하게 연계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묵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부득이 도가사상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3대에 걸쳐 재상을 역임했고 집안에 소장되어 있던 서화가 궁중에 소장된 서화에 필적했다는 말이 나오돌 만큼 시서화가 풍부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나 훗날 서화론자가 된 장원은 역대 명화기에서 그런 내용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전에 삼원서를 해설할 때 거론이 되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수묵화의 정체성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검을 현인한 사상이 색채상에 표현될 수 있는 까닭은 먼 곳에서 조망하는 산수를 통해 개발되었습니다. 먼 곳에서 산수를 조망하기 때문에 산수의 각종 색채는 모두 흐릿하게 되고 현색과 같아진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수묵화가 오색을 갖추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이 묵체라고 불리게 되는 까닭도 관념상의 것만이 아니고 또한 기교상의 성취도 있었습니다. 곧 수묵은 운용상에 있어서도
심도 있는 변화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신선하고 활발한 생명감이 있어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당나라 때에는 담채도 수묵이라 칭했습니다. 수묵의 추리는 자연을 향한 예술가의 본질적 추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질과 현상은 중국 사상 중에서는 대립적이 아니었으며 따라서 수묵과 착색 또한 대립적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한편 수묵화는 강남지방의 지역적인 특색이 되어 5대 시기 남당의 동원은 강남의 기상을 수묵으로 그렸습니다. 그는 강남의 구름과 안개가 있는 풍경을 담북을 겹쳐 부드러운 붓으로 산수화를 그려서 후계자인 거연과 함께 강남 산수화의 양식을 이뤘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관주는 수묵으로 나한을 많이 그리고 만년에 사천성에 있는 초구의 궁정에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북송시대에는 소식, 미불 등과 같은 문인들이 수묵화를 내면 의식의 표현 수단으로 삼으면서 묵회를 자주 행하며 묵죽, 고묵과 미법, 산수 등과 같은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습니다. 이른바 사이, 즉 사상적 그림을 앞세우는 문인사가 정착되었던 것입니다. 남송 초기에는 산이나 바위 표면을 도끼로 찍은 것 같이 척빌로 그리는 부벽주의라는 화풍을 창시한 이당 등과 같은 궁정화가들이 수묵화법의 기술적 완성에 눈을 떴고 마원, 하규에 의해 궁정화은의 화풍인 원체화는 정점에 도달하여 그 구도와 전법 등의 양식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스스로를 늙은 소란 의미의 노후라 할 만큼 황소를 잘 그리고 먹을 아끼면 목숨을 아낌과 같이 한다 하는 말을 한 비용과 같은 스님들에 의한 설림, 즉 절간의 화가들은 극도로 묽은 묵색만으로 그림을 그리는 망냥화 또는 가능한 한 붓질을 줄이고 형상을 생략하여 그 본질만을 표현하는 감필체를 1200년경의 인물 양해에 의해 그 신선미가 돋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수묵화와 불교의 선사상은 논리적으로 통하는 바가 적지 않아 남송에서 원나라 초기에는 목계, 옥간 등과 같은 거장들이 배출되었고 그들은 관음보살이나 지상보살 등과 같은 종교적 인물을 주로 한 도석 인물뿐만 아니라 산수, 화해, 자파, 조수 등도 오직 수묵으로만 그리고자 했습니다. 원나라 시대에는 고전적인 백묘화나 복구적인 산수, 수묵화 등이 문인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고 원말 4대가에 의해 고도의 표현기술로 완성되었습니다. 명나라 때에는 절파, 오파 등 2대 6파의 부침이 있었는데 명말 오파 측의 종기창은 남종화의 이론을 내세워 청대의 소주 부근에서 활약했던 왕시민, 왕감, 왕은기, 왕휘, 오력, 운수평 등 이른바 사왕, 오운을 비롯해 많은 화가들한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 명나라 중기에 서위는 희곡 작가이기도 하며 부인을 살해해서 투옥되기도 했는데 너무나 활달한 개성을 화훼, 수석, 인물 등에 쏟아 분방한 필지로 수많은 그림도 그려냈습니다. 표출적인 수묵화의 계보는 명말 정초의 8대 산인 형호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청대 중기에는 검농, 황신, 이선, 황사신, 고상, 정섭, 이방응, 나병 등 이른바 양주 8개가 개성파 화가들로 군림했는데 그들은 근육년간에 강소성의 양주에서 활약했기에 양주화파라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양주는 대운하에 의한 수리와 소금 거래 등에 의해서 경제적으로 번영했기에 상업도시 특유의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마왈간, 마왈로 등과 같은 대부호의 비호를 받을 수가 있어서 양주 8개는 사왕 오은 이래 이미 정형화되어 있던 문화의 전통에 전혀 구애받지 않은 자유분방한 필지도 마구 휘두를 수가 있었습니다.
청나라 말기의 화단은 소위 해상파로 대표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840년부터 3년 동안 지속된 아편전쟁 이후에 경제적으로 번영한 개항도시 상해에서 중화민국 초기에 걸쳐 활약한 뚜렷한 개성적인 화가군을 해상파, 상해파 또는 해파라고도 했는데, 저마다 뚜렷한 개성적인 화풍을 갖고는 있었으나 공통적인 특징은 양주 8개를 잇는 표출적인 필체에 의한 화해와 인물화, 산수 등에 나타났으며, 전통적인 수묵의 선명한 색채를 가한 작품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전각에 뛰어났으며 서위, 석도 등을 모범으로 삼았던 오창석의 제자들이 상해 미술 전문학교의 교수가 됨으로써 북비 서체를 장기화했던 조지겸, 오창석의 영향이 전체적으로 강하며 왕진에서부터 가구점에서 일을 하며 독학으로 화법을 익힌 제백석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을 끼쳤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한국의 수묵화 역사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13세기에서 14세기에 걸친 고려조 후기에 송 내지 원나라 화단의 영향으로 수묵화를 그리는 문인 화가들이 나타났습니다. 미법 산수화풍에 의한 고연희의 하동 산수도를 그때 대표작으로 여깁니다. 조선 정기부터 수묵화 유풍이 많았고 안견의 몽유 도원도를 한국 최초의 수묵 산수화로 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수와 삼절이었던 강현과 안견화풍의 산수화를 잘 그린 양팽순 등이 수묵 산수화가로 활약했습니다. 안견의 화풍은 북송 이래 존속했던 이곽파 산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에 문인화가 강희하는 명나라의 절파를 통해 남송의 원체화풍을 도입했다고 봅니다. 16세기에는 아버지 이상자와 함께 자기 아들 이정 또한 화가로 키워낸 이숭효와 특히 산수화를 잘 그렸으나 인물, 우마 등도 잘 그린 이경윤, 그리고 세조의 현손이며 북송의 화풍을 이어받아 묵죽을 잘 그린 이정 등과 같은 절팍의 수묵화가도 나타났습니다. 17세기에는 오파의 화풍이 도입되고 18세기에는 심사정, 정선, 조선조 풍속화의 거장인 김홍도 등에 의한 조선조 고유 양식의 수묵화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조선조 말기인 19세기에는 참선미가 넘치고 풍이란 문화풍을 잘 그렸으며 대표적으로 세안도를 남긴 김정희와 그의 제자로서 갈필구사가 뛰어났으나 30세 요절한 전기 등에 의해 청조 문화풍의 수묵화가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아버지와 함께 화업의 길을 걷게 된 홍세습은 꽃가지 일부를 그리는 절주화에 능했으며 그가 남긴 유압도는 공중에서 내려다보는 독특한 시각의 묘사로 동양화에서는 보기 드문 구도와 시점을 지닌 작품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구한국 말기에는 갑신정면 때 수급파의 영수이기도 했던 민영익이 1905년의 노일전쟁 이후 중국 상해로 망명하여 오창석과 교유하며 충주를 의미하는 대나무를 집지에 심고 중난 등을 그리면서 망국의 한을 달래기도 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기운생동, 즉 길을 살리고 운을 거느려라 하는 화로를 탐구해 보겠습니다.